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며느리의 순한 얼굴 뒤에 숨겨진 사악한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게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리고 손자 손녀가 셋이나 있어요.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고 자식들은 모두 다 아줌마 아저씨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세월이 야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지금이라도 눈 감아도 억울하지는 않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속 한 번 안 썩이고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더군요. 바로 저희 막내 아들이에요. 저와 남편이 40이 넘어서 난 아들인데 얼마 전까지 장가도 안 가고 노총각으로 속을 좀 썩이더니만 작년에 웬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와 평생 살겠다고 우기던 아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여자를 데려왔으니 마냥 좋아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시키고 나니 우리 막내 아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결혼 전까지 막내 아들은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격이 겁도 많고 조금 소심하기는 해도 학창시절 내내 공부도 곧잘 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번듯한 직장도 얻어 착실하게 지냈어요. 물론 소심해서 연애는 잘 못하고 여자들이랑 가깝게 지내지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더니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결혼 전까지 저와 남편과 한 집에 살던 녀석이 일절 집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연락도 한 통 하지를 않고요. 처음엔 저와 남편 둘 다 얘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돼서 저와 남편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통화할 때마다 별일 없다고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거라고만 하더군요. 며느리도 항상 별일 없다고 잘 지낸다고만 하고요. 저와 남편은 늦게 낳은 아들인 만큼 괜히 우리가 너무 참견을 하나 싶어서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지 않아도 잘 지내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명절날 오랜만에 막내 아들을 만났는데 살이 너무 빠졌더라고요. 원래는 통통하다 싶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반쪽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무슨 일 있냐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이라 한참 좋아서 뭐든 안 먹어도 배부를 텐데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어? 일이 많니? 저는 아들이 걱정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아들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엄마는 소연이 앞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소연이가 밥도 잘해주고 잘 챙겨줘. 내가 일부러 살 빼려고 운동 좀 해서 그런 거야. 얘가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내가 언제 수연이한테 너 밥 안 챙기는 거 아니냐고 했니? 그냥 살이 좀 많이 빠졌길래 걱정돼서 그랬지. 제가 며느리에게 내 아들 안 챙긴 거 아니냐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걱정돼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아들은 갑자기 정색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안 그러던 녀석이 갑자기 부모 앞에서 언성을 높이니 기가 막히더군요.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아들 며느리 앞에서 싫은 소리를 했다가는 괜히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났더니 아들 녀석도 민망했는지 머쓱하게 웃더군요. 내가 전에 배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 소연이가 나 뱃살 빠지게 해준다고 영양제도 많이 챙겨주고 식단도 챙겨줘서 살이 좀 빠졌어. 내가 요즘 적게 먹어서 괜히 예민했나 봐. 짜증내서 죄송해요. 네 나이에 살 뺀다고 무리하면 큰일 나. 사람이 먹을 거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도 해야지. 괜히 무리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다른 땐 괜찮은데 배가 좀 나와서 걱정돼서 관리 좀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빠졌나 봐요. 앞으로는 어머니 걱정 안 하시게 제가 잘 챙길게요, 어머니. 그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관리해야지. 그래도 우리 막내 며느리가 우리 아들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네. 분위기가 어색해지니 나중에는 막내 며느리도 민망했는지 애써 말을 예쁘게 하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연락도 안 하고 자주 안 오는 막내에게 서운해서 괜히 싫은 소리를 한 것 같아 애써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상하게 구는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막내 아들은 유난하게 자기 집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간 게 결혼 전에 신혼집 계약할 때 가고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아도 이미 큰아들 장가도 보내서 손주가 중학생이고 딸도 일찍이 시집을 보내서 손주가 초등학생이에요. 큰며느리가 경찰 공무원이라서 워낙 바빠서 제가 손주 어릴 때부터 큰아들네를 왔다 갔다 하며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했거든요. 물론 애 봐준다고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면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용건 없이는 일절 가지도 않았습니다. 딸네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위도 사는 집이니 딸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갔어요. 더군다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귀찮아서라도 자식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애만 봐줘야 하고 며느리든 사이한테 좋은 대접 못 받은 거 뻔히 아는데 제가 뭐하러 힘들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막내 아들 집에 갔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직 주소를 안 바꾼 게 있는지 카드 내역서랑 우편물이 자꾸 우리 집으로 날라오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몇 번 전화도 했는데 얘가 영 오질 않길래 따로 모아뒀다가 아들네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가지고 가서 잠깐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때마침 주말이길래 아들이 집에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아들은 제가 온 거를 너무 티가 나게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는지 방이란 방 문은 다 닫아버리더군요. 저도 순간 기분이 상해서 가지고 온 우편물을 식탁에 던지듯 꺼내버렸습니다. 요즘 누가 카드 내역을 우편물로 받니? 다 핸드폰으로 받지. 귀찮게 집으로 오게 하지 말고 빨리 주소지나 바꿔. 아들의 태도에 기분이 상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시큰둥하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중간에서 며느리가 민망했는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자기는 왜 괜히 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그래. 어머니, 이 사람이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 시장하시죠?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래도 다행인 건 며느리가 싹싹하다는 겁니다. 아들이 하도 집에 못 오게 하고 우리 집에 잘 오질 않다 보니 며느리를 결혼하고도 몇 번 보지 못했지만 애가 볼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이 보기 좋았어요. 웃는 얼굴뿐 아니라 애가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데 애교도 많았어요. 그제야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 아들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기도 하더군요. 아내가 이렇게 예쁘고 싹싹하니 우리 소심한 아들이 알아서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눈치를 보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는 것도 전화를 자주 하는 것도 불편해하는 건가 싶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 부모가 나이도 많고 그러면 학교 행사에 엄마 아빠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요. 항상 착하기만 했던 우리 막내 아들이 뒤늦게 사춘기가 왔나 싶더군요. 저와 남편은 언제나 바랬던 게 있어요. 우리야 이미 다 늙어서 꼬부라졌으니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좋은 짝 만나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부부끼리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만 살면 그걸로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저에게 좀 서운하게 해도 부모로서 이해하고 너그럽게 넘기자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다짐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상처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더군요. 자식이라는 게 꼭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막내 아들이 웬일로 퇴근하고 혼자 집에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사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 몇 년 전부터 시골에 내려가서 편하게 소일거리하며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 집 몇 달 새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딱 팔고 시골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남편이 시골 내려가 농사 지으며 살고 싶다고 한 게 몇 년째예요. 그때는 관심도 없던 녀석이 갑자기 집을 팔면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옛날부터 시골 좋다고 했는데 엄마는 별로야. 시골은 병원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거기 가서 심심해서 어떻게 사니? 남편이 가끔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해도 저는 싫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 서울에서만 산 사람이 나이 좀 들었다고 무조건 시골에서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편리하고 사람 많은 서울이 좋아요. 그래서 막내에게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이 녀석이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두 분이서 사시면서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 집 팔면 시골에 좋은 집 하나 사고도 돈이 남는데 미리 자식들한테 나눠주면 서로 좋잖아요.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이 녀석이 제 막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애가 장가를 가더니 저더러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 돈을 나눠달라네요. 저와 남편은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안 그러던 놈이 그러니 더 걱정도 됐고요. 얘가 제가 모르는 일이라도 있나 싶어 마음이 쓰였습니다. 너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니? 아니면 네 아내 모르게 사고라도 친 거야? 갑자기 돈 이야기는 왜 해? 돈 필요해? 사고는 무슨. 엄마나 아빠는 연금 나오니까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사시겠지만 자식들은 다들 결혼해서 애 키우고 힘들게 살잖아요. 도와줄 수 있을 때 미리 도와주면 좋으니까 하는 소리죠. 주변에 남의 집 자식들이 사업한다 뭐한다 하면서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한다는 소리는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제 자식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 소리가 대놓고 돈 좀 나눠달라는 소리랑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장가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들놈이 저러니 더 서운하더군요. 나나 네 아버지나 아직 이 집 팔고 다른 데로 갈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니네 집에나 가. 제 말이 아들에게 야박하게 들릴진 몰라도 저는 참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든 제가 부모지 호구는 아니잖아요. 저랑 남편이 나이가 들었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벌써 가진 걸 자식들에게 다 내놓으면 자식들이 저나 남편을 챙기기나 하겠어요. 저는 절대 자식 누구에게도 먼저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잠을 못 자고 내내 뒤척였어요. 저녁에 온 아들에게 모질게 말해서 녀석이 속상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같지 않게 자식들이라면 간도 쓸개도 빼줄 사람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우리도 이만하면 자식들에게 할 만큼 한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늙을 일만 남았는데 얼마나 아플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도 없는데 집이든 돈이든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도 다 시집 장가가서 자기들 가족 돌보느라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놀러오지도 않은 놈들이 나중에 우리 늙고 아프다고 신경이나 쓰겠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아프지 말고 서로 챙기면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 남편은 제 말에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말이 다 맞다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겪으면 겪을수록 조금 달랐어요. 늦게까지 결혼 생각이 없었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길래 마냥 좋아서 바로 허락하기는 했지만 친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제와 말이지만 상견례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막내 며느리는 형제도 없이 외동이었어요.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와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안사돈께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견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수술을 하셨냐고 물어도 며느리는 그냥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날은 꼭 참석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좋지 않아도 그렇지 안사돈은 막내 결혼식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결혼식 직전까지 저에게 연락도 한 번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막내에게 안사돈 연락처를 받아 따로 연락을 드리기도 했는데 안사돈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연락을 다시 하지도 않았죠. 며느리에게 물으면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 그렇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셨어요. 아직 일상생활 하기는 좀 힘드셔서 결혼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막내 아들이 직접 한번 뵙고 왔는데 아직 회복이 덜 돼서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도 없이 혼자 아픈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많이 고생한 것 같아. 결혼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막내 아들은 며느리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졌습니다. 아픈 장모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자기가 다 책임지고 아내에게도 잘할 거라고 제 앞에서 신나서는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얼씨구, 엄마 뒤상포진 걸려서 아파 죽겠다고 했을 때도 회사 일 바쁘다고 신경도 안 쓰더니만 장모님 아프다고 걱정하는 것 좀 봐.
저는 괜히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아들이 대견했어요. 나이는 먹었어도 막내라 그런지 항상 어리게만 보였는데 막상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니 막내도 책임감이 생기고 남자가 되는 것 같았죠.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니 제가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말대로 아버지도 없이 평생 아픈 어머니 쥐치닥거리만 하느라 산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결혼 준비도 며느리와 제가 알아서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같이 다니다 보니 며느리는 생각보다 더 살갑고 애교도 많았습니다. 애가 참 의젓하고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애가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식구들이 모두 다 무교예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어머니와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려서부터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니 종교회라도 의지했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나면 항상 교회에 갔어요. 저와 드레스를 보다가도 갑자기 교회에 일이 생겼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저에게 같이 가자고 권하기도 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한 덕분인지 민우 씨도 만나고 어머니처럼 좋은 시어머니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도 저랑 같이 가보실래요? 제가 어머님 좋다고 하도 말하고 다녀서 교회 분들이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니야. 나는 사람 많은 데는 영 불편하더라. 결혼식 날 다들 오실 테니까 그때 보면 되지. 저는 좋게 거절하기는 했지만 마음이 쓰였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좋지만 며느리가 너무 교회 활동에 열심히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우려하던 대로 결혼하고 나서도 막내 며느리의 열정적인 교회 활동이 문제가 되기는 했죠. 막내 며느리는 어떤 집안 행사보다도 항상 종교 활동이 먼저였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 생일날이었는데 저희 식구가 대식구다 보니 생일에 다 같이 모여 밥 한 번 먹으려면 약속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짜를 잡을 때마다 막내 며느리가 자꾸 교회 이야기를 하며 교회에 일이 있어서 그날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은 그렇다 치지만 토요일도 금요일도 심지어 평일까지도 못놈의 교회가 일이 많더라고요. 동서, 교회 일에 진심인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생신 있는 주에 하루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그냥 동서가 하루 교회 빠지고 참석해. 큰며느리는 워낙 성격이 시원시원해요. 말을 돌려서 하는 성격이 아니었죠. 제가 워낙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막내 며느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절대 빠질 수 없어서 그런 거니 이해하라네요. 순하고 싹싹한 막내 며느리가 고집을 피울 때는 딱 종교 이야기를 할 때뿐이에요. 그럴 때는 웬만해서 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며느리 둘이 은근 신경전을 하더라고요. 큰며느리가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집안일에 신경을 잘 못 썼어요. 그래서 손주도 제가 자주 봐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가 큰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자꾸만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형님은 여자가 위험하게 왜 경찰이 됐어요? 무서운 범죄자들이 보복할까봐 무섭지도 않으세요? 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 쓰레기 같은 범죄자들 내가 놓칠까봐 그게 더 무섭지. 형님 혼자 노력한다고 이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육성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값진 일이지. 평소에는 말도 예쁘게 하고 살게 구는 애가 큰며느리만 만나면 자꾸 안 해도 될 말까지 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올케 그만 좀 해. 올케한테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지 우리한테는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하니? 가만히 지켜보던 딸까지 나서니 그제야 막내 며느리가 입을 꾹 닫더군요. 그런데 그런 막내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막내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왜 누나까지 끼어들고 그래? 우리는 몰라도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이야. 서로 믿는 게 달라서 그런 건데 존중 좀 해줘. 뭐야? 이게 장가가서 집 마누라만 챙기더니 이제는 개념까지 말아먹었네. 어디 누나한테 큰소리야 큰소리가. 아이고 너희야말로 부모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 그만 못해? 사소한 말 한마디가 괜한 말싸움으로 번졌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 애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셋이 싸운 적이라고는 없었어요. 워낙 애들끼리 나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서로 사이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막내가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는 자꾸만 사소한 일로 부딪히게 됐어요. 집안 행사나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에도 소소하게 의견이 갈려 자꾸 부딪히다 보니 언제부턴가는 다 같이 모이면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 자주 모이지 않게 됐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 그런지 막내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소리까지 하면 너무 쪼잔해 보이고 시집살이 시키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도대체 막내 며느리가 뭘 해서 먹고 사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아들 말로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한대요. 며느리가 다닌다는 교회가 규모가 큰 곳이라 그 안에서 격리일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면서 월급을 받는답니다. 저나 아들이나 워낙 그쪽으로는 아는 게 없으니 단순하게 교회에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서 일해봤자 얼마나 벌겠나 싶더라고요. 며느리나 제 아들이나 둘 다 나이가 있는데 아이 생기기 전에 돈을 좀 모아야 하잖아요. 막내가 아무리 번다고 해도 아직 둘이 사는 집도 전세인데 저렇게 살아서 언제 집도 사고 애도 키울까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저더러 막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싶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막내가 갑자기 전화와서는 와이프한테 혹시 위치 추적 좀 부탁할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경찰인 큰며느리에게 위치 추적 좀 할 수 없냐고 부탁을 했답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큰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누구 위치 추적을 하려고 하냐고 물었대요. 그러자 막내가 아니라고 자기가 괜한 소리를 했다고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답니다. 그때는 나도 별일 아니겠거냐고 넘겼는데 생각할수록 이상해서 신경이 쓰이네.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며칠 뒤 막내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막내가 제가 집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알지만 자꾸만 마음이 쓰이고 걱정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랑 며느리 둘 다 전화를 안 받고 집에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기다릴 것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얼굴이 내렸어요. 바로 안사돈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 보았던 안사돈과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심지어 안사돈은 저를 보고도 잠시 못 알아보면서 인상을 구기더니 이내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반갑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안사돈에게 아내 애들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려던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 표정이 어딘가 이상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딘가 당황한 듯 보이는 표정으로 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애들 집에 두고 온 게 있는데 가져가야 한다고요. 저는 애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다시 전화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사돈이 아니라고 그냥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더니 돌아가더군요. 저와 안사돈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안사돈과 헤어지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안사돈을 본 게 결혼식 날 하루가 전부였지만 그날과 안사돈의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결혼식 날은 수술하고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랬는지 얼굴도 나이 들어 보이고 안 좋아 보였는데 그날 집 앞에서 보니 꼭 딴 사람 같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젊어도 환갑은 된 걸로 아는데 화려한 화장에 짧은 치마까지 입고 뾰족한 구두까지 신었더라고요. 모르고 봤으면 어디 술집 마담인 줄 알 정도로 화려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막내 아들과 통화가 돼서 왜 큰아들에게 갑자기 위치 추적 이야기를 물었느냐고 했더니만 막내 아들은 별일 아니라고 그냥 궁금해서 물은 거라고 대충 말을 둘러대더라고요. 저는 막내 며느리도 안사돈도 만날 때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참 인상도 좋고 밝은데 만나고 돌아오면 뭔가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막내네 집에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찾아왔어요. 원래도 술을 잘 먹는 애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만취해서 온 아들은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눕더니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혼자 펑펑 울었어요. 저는 도대체 애가 왜 이러나 싶어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장가도 간 게 술에 취해 여기를 오면 어떡하냐고 빨리 정신 차리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빨리 정신 차리고 네가 좋아 죽는 네 색시한테 빨리 가. 나 오늘은 집에 안 갈 거야. 그 집에 있는 그 여자는 내 색시도 아니야.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사는데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에이! 아들은 알 수 없는 말을 혼자 떠들더니만 본인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아들의 어깨를 흔들어 똑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을 40년 가까이 키우면서도 처음 보는 모습이다 보니 저나 남편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엄마, 아빠, 내가 얼마나 아기 갖고 싶어 했는지 알죠? 근데 그 여자가 내가 얼마나 아기 갖고 싶어 하는지 뻔히 다 알면서 글쎄 나 모르게 피임을 했더라니까요. 아들 입에서 나온 말에 저와 남편은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아들 모르게 피임을 하다가 걸렸나 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속상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아들을 자게 뒀습니다. 그리고 막내 며느리에게 메시지만 한 통 보냈어요. 술에 취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도 며느리에게 궁금한 거야 많았지만 술에 취한 아들 녀석에게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꼬치꼬치 물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술이 깨면 그때 다시 듣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다음 날 막내 며느리가 일찍부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와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더군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쏟았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고치기 힘든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 병 고치느라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물론 사돈이 몸이 안 좋다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그게 고치기 힘든 희귀병일 줄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어머니 병이 유전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저도 정말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작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며느리의 말이 친정어머니의 병 때문에 아이를 안 가지려고 피임했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유전되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아이에게는 유전될 확률이 있어 아이를 낳기가 무섭다네요. 저와 남편은 도무지 무슨 대답을 해야 하는지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숨막히고 싫었어요. 왜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결혼 전에 몰랐다는 말 제발 믿어주세요. 지금이라도 이런 저 받아주지 못하시겠다면 이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민우 씨 너무 사랑해요. 민우 씨가 이런 저라도 받아주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애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가녀린 어깨를 떨면서까지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게 거짓말일 리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애가 가족을 속일 리 없잖아요. 저와 남편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애써 위로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술에 취한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더군요. 자기야, 그런 거였어? 왜 진작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자기 사랑해. 자기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저는 순간 드라마라도 찍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귀니 뭐니 소리를 지르던 녀석이 며느리의 사랑 고백을 듣자마자 좋아 어쩔 줄 모르더군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남편이 아들에게 달려가더니 등짝을 때렸습니다. 에휴, 어이구 못난 놈.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할 땐 언제고? 네 마누라 속도 모르고 사기 결혼이니 뭐니 그런 소리란 거야? 남편은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마음 졸였을 며느리가 안쓰럽다면서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저도 남편과 생각이 같았어요. 지금까지 본 막내 며느리는 절대 저희를 속일 리 없다고 확신했죠. 아버님,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부족한 만큼 앞으로 민우 씨는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정말 잘할게요. 막내야, 우리한테 잘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게 우리를 위하는 거야.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손주든 손녀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제 자식들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아들이 행복하고 좋으면 그거로 됐어요. 그날 이후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부르지 않아도 집에 자주 왔습니다. 저희에게 잘하겠다던 며느리의 말이 빈말은 아니었는지 정말 저와 남편에게 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50년 가까이 살면서 병원 신세에 한 번 앉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언제나처럼 아침 먹고 잠깐 산책을 다녀온다던 남편이 공원에서 쓰러져 지나가던 사람이 119 연락을 해줘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놀라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응급실 의사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더러 혹시 남편이 술을 많이 드시냐고 묻는 거예요. 현재 간경화 증상이 심각합니다.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간부전 증상도 너무 심각해 보여서 바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에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개지는 사람이라 술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더군다나 자기 관리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라 평소 운동도 자주 하고 병원에도 자주 다니며 검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이 마치 몇 년 동안 매일 술을 마신 것처럼 간이 상했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의사를 붙잡고 남편이 갑자기 왜 쓰러진 거냐고 심각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허망하게 쓰러질 리 없다고요. 의사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안 그러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남편을 수술실에 들여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만난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수술한 지 반나절이 꼬박 지났는데도 남편은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저도 우리가 새파랗게 젊은 부부는 아니니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 모른다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몇 날 며칠을 남편 옆에 있으니 자식들이 걱정됐는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고는 간병인을 불렀으니 저에게 며칠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남편 옆에 있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큰아들과 딸이 저를 다그치더군요. 이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겠어요. 아버지 누구보다 건강한 분이셨으니까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말대로 해요. 그래 엄마. 며칠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제발 좀 쉬어요. 이러다 엄마까지 병나면 우리도 못 살아. 제 걱정에 눈물을 흘적이는 자식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자식들 속도 속이 아닐 텐데 엄마라는 사람이 며칠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으니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자식들 말대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정신도 바짝 차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건강해져서 다시 병원에 오겠다고 남편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얼른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요. 더군다나 막내 며느리는 제게 아침마다 전화해서 용기를 줬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강한 분이니까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제가 아버님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이럴 때일수록 가족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집에서 쉬는 동안 아들 며느리들이 돌아가며 남편 병원에 갔나 보더라고요. 간병인이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간병인을 했음에도 저희 자식들 같은 사람들은 처음 봤답니다. 다들 부모가 병원에 있어도 일 핑계 자식 핑계로 간병인에게 다 맡기기 일쑤인데 제 자식들은 하루도 안 쉬고 밤이며 낮이며 자주 들러서 아버지를 보고 간다고요. 저는 마음이 힘든 와중에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 힘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러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은 참 복도 많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살면서 자식들이 속 한 번 안 썩이고 저렇게 잘 커준 것만도 고마운데 정신없이 누워만 있는데도 자식들이 알아서 저렇게 보러 와주잖아.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 한 분이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꼭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저에게 할 말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쭈뼛거리더니 주변을 살피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알겠다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고는 간호사와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대뜸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보호자님,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사실 너무 주제 넘은 거 아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걱정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며느리분이 통화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보호자님, 며느리분 꼭 조심하세요. 저는 간호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무슨 통화 내용을 들었길래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 말이 저에게 혹시 남편이 먹던 약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분이 중환자실 앞에서 다짜고짜 전화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약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환자분이 드시던 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며느리가 남편에게 가져다 준 약이 있어요. 남편이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좀 높게 나오고 가벼운 위험 증상이 있었거든요. 소화도 가끔 안 된다고 불편해했고요. 병원에서는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 말이 병은 시작됐을 때 바로 고쳐야 큰 병이 안 된다고 왜 진작 자기한테 말을 안 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는 분이 이 약을 먹고 혈압도 금방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졌다고 큰 소리를 치며 웬 약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희귀병으로 고생하시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 아는 제약회사 직원들이 많아요. 신약 나오면 바로바로 먹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이 약이 정말 비싸고 좋은 거라 원래 따로 안 파는데 제가 아버님 걱정돼서 특별히 구해온 거예요. 믿을 만한 제약회사에 다니는 사람한테 따로 산 거라고 절대 주변에 소문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제약회사 직원들이 따로 돈을 벌 목적으로 친한 사람들한테만 파는 거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불법적인 것 같아 조금 불안해서 그런 걸 왜 가지고 왔냐고 다시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자기가 시아버지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겠냐고 정말 좋은 약이라 어렵게 구한 거라고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드셔보시라고요. 저 친정엄마 아픈 거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까지 아프시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저희를 생각해서 힘들게 구했다며 절절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말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곧장 이 약이 얼마냐고 구할 수 있는 만큼 다 구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다 사겠다고요. 저와 남편은 싹싹하고 똑똑한 막내 며느리가 하는 말이니 무조건 믿고 샀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 말대로 약을 하루에 2번 꼬박꼬박 먹었어요. 남편이 깜빡하면 제가 알아서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던 며느리가 준 약 때문에 남편이 쓰러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저는 심장이 벌렁거리고 너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먹었던 약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그 약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일절 정보가 나오지를 않더군요. 분명 믿을 만한 제약회사에서 산 거라고 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 불안해서 곧바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큰아들은 놀라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왜 그런 이야기를 이제야 하세요? 누가 약을 의사 처방도 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사요. 지금 당장 그 약 이름이랑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큰아들은 당장 큰며느리에게 알아보라고 할 테니 사진부터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말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큰며느리가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약 정말 동서가 준 거 맞아요? 동서는 그 약을 도대체 어떻게 구했대요? 믿을 만한 제약회사 직원한테 돈 주고 산 거래. 제약회사는 무슨... 어머니가 보내주신 약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거 한 종교단체에서 신도들한테 암치료제라고 사기치고 비싼 돈 주고 팔아먹었던 약이래요. 혹시 동서가 다닌다는 교회 어딘 줄 아세요? 아니, 그냥 큰 교회라고만 들었지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도 몰라. 순간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 눈앞이 까마득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더 조사해 볼 테니까 절대 동서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계세요. 제가 금방 연락드릴게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며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막내 아들네 집에서 봤던 상자들이요. 막내 아들이 하도 집에 못 오게 해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방문을 닫을 때마다 살짝 보인 게 있었어요. 방 안에 웬 박스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분명 약 박스였을 거예요. 큰며느리가 말한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게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가 다닌다는 그 교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머리를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바보처럼 확인도 안 된 약을 매일같이 남편에게 챙겨줬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큰며느리가 당장 막내네 집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부여잡고 막내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져 있었어요. 막내네 집엔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안사돈까지 와 있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가족인 저를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그 순간 큰며느리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함께 온 동료 경찰들에게 수갑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동료 경찰이 막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어요. 그 순간 막내 아들네 집에 있었던 막내 아들과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탁 하고 막혔습니다. 형수님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종교단체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장모님께서 아프셔서 약값이랑 병원비 좀 보려고 그런 거지 절대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보니 막내 아들은 며느리가 약을 팔고 다닌 걸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저기 저 여자 서방님 장모 아니에요. 동서 엄마도 아니고요. 정가 6범의 사기 용의자예요. 알고 보니 지금까지 사돈으로 알고 있었던 여자는 며느리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사이비 종교인지 뭔지 아는 그 단체 간부라네요. 비슷한 사기 혐의로 벌써 전과 6범이랍니다. 아, 그러게 약 말고 집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니까 멍청한 년.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 그 약 비타민 같은 거라고 절대 죽지는 않는다고 했잖아. 그 와중에 정신 나간 년들이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서로 잘못해서 걸렸다고요. 말도 안 돼.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사랑한다며. 나만 있으면 행복하다며. 아들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넋을 잃은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동서, 아니, 저 여자 상습범이에요. 서방님이랑 결혼한 것도 처음 아니더라니까요. 그 순간 막내 아들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늘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다른 가족들은 상황이 정리되자마자 큰며느리를 따라 경찰서에 가서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듣기로 똑똑히 듣는데도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 싶어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알고 보니 막내 며느리는 얼마 전 크게 보도됐던 사이비 종교의 신도였어요. 제 막내 아들도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막내 며느리는 고아로 자라 어릴 때부터 신도 생활을 했다네요. 막내 며느리 그 영악한 년이 종교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을 담당했었는데 예쁜 외모로 순진하고 착한 남자들을 작정하고 꼬시고 다녔답니다.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항상 비슷했어요. 본인 가족 중 누군가 희귀한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비싼 주사와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이랑 주사를 싸게 구하려면 그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약을 주변에 홍보하고 팔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제 아들에게도 똑같이 접근해 어머니가 희귀한 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을 좀 팔아주면 어머니를 위한 치료약을 싸게 구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다시 들어도 도대체 그런 말에 속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멍청한 제 막내 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홀딱 속아 넘어갔다네요. 말해 뭐 하겠어요. 저도 속았는걸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히는 건 막내 며느리는 제 아들과의 결혼이 초혼이 아니더라고요. 막내 아들을 만나기 전에 같은 수법으로 결혼을 한 번 더 했었고 동거는 무수히 많이도 했답니다. 약을 팔기 위해서요. 이 멍청한 놈아. 어떻게 저런 년한테 속아 넘어가?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힘들어서 애꿎은 막내 아들을 붙잡고 원망했습니다. 매일 울면서 아픈 엄마 살리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어? 막내 아들이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텐데 저도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해서 저마저 아들에게 퍼붓고 말았어요. 아들도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특히나 더 화가 났던 건 그 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시아버지인 남편에게까지 그 약을 먹게 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1년 가까이 부부로 살고 가족으로 산 사람들에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막내 며느리가 구속되고도 우리 가족은 쉽사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소송이 진행될수록 막내 며느리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지는데 감당이 되질 않았어요. 막내 며느리가 준 약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기는 했지만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게 막내 며느리가 준 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다행이었던 건 얼마 전에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직 열이 좀 있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조금 더 있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일반 병실로 곧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막내 며느리 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내 며느리가 작정하고 우리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이 충격을 받고 다시 쓰러지기라도 할까 봐서요. 우선 지금은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기만을 바라기로 했습니다. 제 바람은 오로지 그것뿐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막내 며느리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의식이 돌아왔으니 합의해 달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저더러 뭘 합의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인생 망치고 내 남편까지 죽이려고 한 년이랑 나더러 지금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큰며느리의 말이 막내 며느리 년이 사기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 행위를 한 것은 허가되지 않은 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 정도뿐이라 그 약이 부작용이 있는 줄 몰랐다고 잡아떼면 형량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대신 막내 아들을 상대로 작정하고 접근해 사기 결혼한 것에 대해서 소송하면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남편이 깨어나긴 했지만 아직 병원에 있고 제 막내 아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의식을 찾고 나서는 아들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벗었는지 전보다는 얼굴이 나아졌지만 그 속이 어디 멀쩡하겠어요. 그 여우 같은 년에게 위자료나 몇 푼 받는다고 해서 이 억울한 마음이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없는 와중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건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악마 같은 연에게 속 시원히 복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 늙은이 좀 도와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 저 같은 억울한 일은 생기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진짜 봄이 왔네요. 직업이 강사라서 봄이 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저도 덩달아 설렙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에는 학생들을 다음 학년으로 올려보내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시켜서 헛헛하거든요. 반면 봄에는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제가 특히 고등학생 전문이라 아직 앳된 친구들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봄이라는 날씨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히 작년 이맘때쯤에 제 인생에서 역대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제보할 사연도 그때 일어난 일이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연이라 차분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댁에 관련된 얘기긴 해요. 강 선생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수업 전에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 네. 저도 저녁 먹으려고 했어요. 지금 남편하고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하던 학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국어 과목이었고 남편은 수학 과목 강사였어요. 처음엔 그냥 다정하고 친절한 동료라고 생각했을 뿐 딱히 관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편과 학생들 관련해서 얘기하다 서로 친해지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나이도 동갑이고 출신 대학도 같더라고요. 공통점이 있고 또 무엇보다 서로 결이 맞았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이라는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는 아직 둘 다 20대라 저는 전혀 결혼 생각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연애가 딱 3년이 지나고 정확히 5년째 되던 해에 남편이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저도 물론 남편을 사랑했지만 결혼은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5년 동안 한결같이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일에 성실해서 제가 동료로서 배울 점도 많은 사람이었죠.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당연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 얘기에 망설였던 이유는 바로 제 친정 때문이었어요. 남편한테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 친정이 매우 가난했거든요. 제가 애초에 좋은 명문대를 간 것도 저한텐 공부가 아니면 성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기도 끊겨받고 밥 먹을 돈이 없어 굶었던 날도 아주 많아요.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를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아빠랑 이혼하고 저를 혼자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거든요. 제가 아이 낳아 보니 그때의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어도 가난은 가난이었죠. 아빠의 도박과 외도로 인해 이혼해서 엄마는 재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저를 키운다고 공장도 가고 건물 청소도 하며 지냈는데 갈수록 돈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였어요. 그냥 미친 듯이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다행히 형제 자매는 없고 외동이라 저는 엄마만 책임지면 됐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코피를 터져가며 결국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입학하고도 우리 집은 도저히 제 등록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종일 공부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공부가 좋아서가 아니고 생존 문제였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아는 연애 한번 못했어요. 남편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학 내내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방학 때는 과외로 돈을 벌었어요. 마침 그때 입주과외가 흥하던 시기라 방학 때 대치동의 좋은 아파트에서 입주과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저도 학기 때 생활하고 또 엄마한테도 생활비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존을 위해 돈을 버니까 자연스럽게 강사라는 직업을 얻게 됐어요. 원래 전공은 경영이었는데 과외를 하며 재미를 붙여 국어 관련 전공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 후 유명한 대형 학원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직장을 다니니까 전보다 돈을 더 모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3년 정도 일하고는 모은 돈으로 엄마와 둘이 살던 허름한 빌라를 탈출하고 그럴듯한 주택으로 이사갔어요. 둘이 처음에 이사가고 현실이 믿기지 않아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는 딸 덕분에 이런 호강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더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 집엔 빚이 여전히 있었어요. 사는 집은 어떻게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여전히 엄마와 저는 돈이 부족했고 평범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외식도 제가 월급을 받는 날에만 했을 정도로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결혼하자고 하니 제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나랑 결혼하기가 싫은 거야? 난 우리가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당신이 싫은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집 사정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 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결혼은 무리라는 마음과 동시에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집 사정에 대해 다 털어놨어요. 남편은 조용히 듣더니 예상 밖의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 일단 돈이 문제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동안 어머니 신경 쓰느라 고생했네. 돈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진 건데 남편은 오히려 신경 쓰지 말라며 일단 양가에 인사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시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일단 같이 인사는 드려도 속으론 체념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우리 집에 왔는데 사실 그렇게 큰맘 먹고 이사한 집인데 보여주기가 창피하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처음으로 남자를 데려왔으니 당연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고 굉장히 환영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집에 간 후엔 저에게 잘 골랐다고 대놓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우리 집을 먼저 보여준 건 사실 어느 정도 각오를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하면서 반응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도 서서히 열리게 됐어요. 그러다 남편은 제게 부모님을 뵈러 가기 전에 이미 결혼한 형네 부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형제인데 위로 형이 있거든요. 연애할 때 한 번도 형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던 저는 냉큼 그러자고 했습니다. 내심 아주버님이 될 분도 그렇지만 형님이 될 분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정식으로 결혼하고 인사를 하기 전에 형님 부부를 보게 됐죠. 장소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살던 신혼집으로 정하고 인사를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미리 선물을 사고 남편과 같이 갔어요. 형님 부부의 첫인상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버님은 예상대로였는데 형님이 살짝 의외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과 얼굴은 닮았는데 분위기가 살짝 달랐어요. 좀 더 조용하고 진중한 분위기였죠. 말수가 실제로 적기도 하고 감정 동요가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문제는 형님이었습니다. 일단 신혼집 거실에 아주 큰 피아노가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속으로 피아노랑 관련이 있으신가 생각했는데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래서 피아노 전공이라 음악에 대한 일가견이 좀 있거든. 동서도 나중에 음악 관련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아, 네. 저도 음악 좋아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내가 원장이라 동서는 복 받았지. 만약 아기 낳으면 우리 학원 보내. 내가 싸게 해줄게. 음악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데 예의상 저렇게 말했어요. 형님은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에 관한 얘기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하더라고요. 서로에 관해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저에 관한 내용은 오로지 직업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형님의 자기 자랑이었어요. 본인 학교부터 고등학생 때 얘기, 그리고 심지어 저는 형님이 나온 유치원 이름까지 알게 됐죠.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사회생활을 했으니 형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첫인상이 유독 오래가는 편이라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도 사람은 알면 알수록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시부모님이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과 드디어 시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연애하면서 서로 집에 가본 적이 전혀 없어서 처음 가보는 거라 저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아주 고급 아파트였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사는 집인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직업이 교수였거든요. 제 맘을 안 건지 남편은 괜찮다고 연신 저를 토닥였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딱 시부모님을 봤는데 너무 긴장되어 제가 제대로 인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어색하게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먹고 넓은 거실로 가서 마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김 교수를 알 줄은 전혀 몰랐네. 예비 며느리 입에서 내 친구 이름이 나오다니. 너무 존경하던 분이라 학부 때 제가 교수님 수업을 다 들었어요. 요즘도 종종 연락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되게 놀라워요. 바로 제가 학부 때 인간적으로 가장 좋아하던 교수님이 시아버지의 절친이었어요. 학교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나온 얘기였는데 서로 놀랐습니다. 저도 아는 분 얘기가 나오니 경계를 조금 풀게 됐어요. 그 뒤로는 아주 즐겁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뜻밖의 인물로 연결이 되니 김 교수님과 그 자리에서 전화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과에서 우수 졸업생으로 졸업했다는 소식도 알게 되자 시부모님 표정이 매우 좋으셨어요. 어느새 분위기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였는데 결혼은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과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가난이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것도 맞고 그래서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됐지만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덤덤하게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갔고 나중엔 급식비를 낼 돈도 없어서 굶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공부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대학에 다닐 수가 없어서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도 저를 감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포장해서 말할 것 같아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인사를 다녀오고 남편을 통해 들은 말로는 특히 시아버지가 결혼 추진을 빠르게 하고 계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으니 결혼 준비와 결혼식에 대한 비용은 모두 시부모님이 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저야말로 해준 것도 없이 빈손으로 보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상견례 때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데 친정엄마가 걱정이 매우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아셨는지 시부모님은 전혀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예단이나 예물도 다 생략했어요. 대신 남편과 제가 일하던 학원 바로 옆에 아파트를 얻어주셨죠. 혼수도 제가 모은 돈으로 하려고 했더니 시부모님이 이미 다 결제를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말 그대로 몸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댁을 생각하면 저는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제가 낸 돈이라고는 전혀 없었거든요. 대신 시부모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게 있긴 했습니다.
바로 제사나 집안 행사에 대한 참석을 꼭 해줬으면 하셨어요. 전 그 정도는 당연히 가능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교수라서 배울 점도 많았고 대화하면 확실히 즐거웠거든요. 직업이 학원 강사라 조길 학원에서 아이들과 얘기해서 지치는데 시댁에 가면 교양 있는 분들과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좋았죠. 그리고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들도 전혀 아니셨어요. 전통을 많이 챙기시는 분들이고 가족 행사를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참석하면 반드시 용돈을 주시거나 항상 필요한 게 없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 행사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형님이었어요. 동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동서는 요리에 영 재능이 없구나? 딱 봐도 알겠어? 아, 죄송해요. 집에서도 요리를 주로 하는 편이 아니라 서툴렀어요. 서방님 그만 괴롭히고 동서도 좀 요리하고 그래야지.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 양심 어딨어? 농담. 아, 남편은 자기가 한 요리를 제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잘하는 거 하는 거죠. 에이, 남자들 다 그렇게 말해도 속은 다르다. 그거 그대로 믿으면 어떡해. 남편이 주로 요리하면 청소와 빨래는 제가 담당했거든요. 애초에 서로 잘하는 게 달랐으니 그렇게 나눈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한테 잔소리 안 하시는데 형님이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물론 제가 요리에 영 재능이 없던 건 맞아요. 그래도 명절에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을 부치는데 옆에서 얼마나 핀잔을 주던지 너무 민망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못했던 이유는 형님은 또 요리를 꽤 하셨어요. 제가 먹어도 객관적으로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망해하며 옆에서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워낙 어릴 때는 거창한 요리를 집에서 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리를 못했거든요. 가난해서 갈비찜 같은 것도 기대도 할 수 없었죠. 그냥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게 요리를 못한다고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하셨고 말수가 많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오히려 시아버지가 말씀은 더 많으실 정도로요. 그렇다고 아예 차갑거나 냉소적인 분은 아니셨고 아들보다 며느리들을 더 챙기셨습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도 꼭 며느리들에게 갈비찜이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놔주셨죠. 비싼 과일이 집에 들어오면 저와 형님을 불러 챙겨주셨어요. 명절 당일에도 아침을 먹고 나면 바로 친정에 가라고 등을 떠미셨습니다. 저야 너무 좋았는데 유독 시집살이를 일부러라도 안 하시려는 게 보여서 의아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남편이 해준 말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시대가 아무리 달라도 시집살이는 시집살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시어머니한테 하도 당해서 절대 며느리들에게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 사정을 듣고 나니까 시어머니에게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님도 시어머니와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제 생각인데 제가 들어오니까 시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니 질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워낙 며느리한테 잘해주시던 분이니 제가 새로 왔다고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동서, 어머니가 용돈 챙겨주셨지? 얼마 주셨어? 비교해보자. 에이, 같은 비용일 거예요. 비교하면 어머니가 기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비교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해? 동서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어? 형님은 같은 말을 해도 더 밉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국어잖아요. 일부러 저런 말을 골라 하기도 쉽지 않은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에 행사가 많다 보니 형님을 볼 일도 많았는데 만날 때마다 저러니 저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꾹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말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상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신혼이었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응급실이라는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학원 강의도 빠지고 가게 됐더니 암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죠. 저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원래 몸이 좋지 않던 분이라 건강검진을 매년 했었는데 그때는 분명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다행히 말기는 아니었고 초기여서 충분히 항암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다고 말을 들었어도 괴로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멸망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제 곁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없었다면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몇 년이나 지난 지금 돌이켜도 그때의 충격은 다시 상상하기 싫거든요. 내가 너한테 평생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 왜 그런 소리를 내? 지금 그래도 딸 잘 키워서 시댁 덕도 보고 있잖아. 나 그러면 속상해. 빨리 나와서 사위랑 여행도 다녀야지. 엄마는 병원에 입원도 자주 하셨고 그때마다 제가 간호를 하려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엄마를 위해 퇴사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고 남편과 의논했는데 결론은 제 퇴사가 답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쉰 적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니 기분이 복잡했어요. 물론 엄마를 위한 거라 후회는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항암을 하며 돈이 많이 들었는데 경제적인 비용을 시부모님이 다 대주셨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시부모님에게는 받기만 해서 점점 죄송하더라고요. 남편도 제 마음이 불편할까봐 일부러 병간호도 많이 와줬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엄마의 병간호로 시간을 대부분 보냈어요. 형님은 병문안을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학원을 운영 중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하더라고요. 동서는 진짜 시댁 잘 만났어. 시댁이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 근데 받기만 하기에 좀 미안하지 않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보다 제사나 모임에 자주 참석하잖아요. 저는 진짜 병원에서 엄마를 간호하면서도 시댁 행사가 있으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그냥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거든요. 엄마의 몸 상태도 다행히 점점 갈수록 좋아지셔서 다행이었죠. 시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봉투를 챙겨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당신들이 책임질 테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암투병 이후로 시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기적처럼 완치까지 하게 됐어요. 너무 기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 돈으로 소고기도 사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아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도울 일도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교수라고 했잖아요. 학술의 준비로 한창 바쁘셔서 고민이시길래 제가 나서서 도와드렸어요. 마침 직장도 퇴사하고 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잘 됐다 싶었죠. 시아버지 연구실에 가서 일손도 돕고 연구 관련해서도 아주 작지만 도움을 줬어요. 학부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게 참 뿌듯했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니 시아버지는 저를 더 예뻐하셨어요. 가족들끼리 모이면 제 칭찬을 앞에서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듣기론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형님을 그렇게 챙겼다고 하던데 이제는 그 애정이 저한테 향하신 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시비를 은근히 걸더라고요. 원래도 허영심이 많고 질투가 많은 사람인 건 알았지만 제가 시부모님의 걱정과 사랑을 받으니 보기 싫었을 거예요.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은 아니었어요. 남편 말론 형님이 운영하는 그 피아노 학원도 시아버지가 차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시부모님은 며느리들에게 한없이 베푸는 분들이셨죠. 동서 병원비 진짜 아버님이 다 내주셨잖아. 너무 복받았어. 남자 잘 만나는 것도 복인데 동서는 좀 특별히 복받았어. 형님,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잖아요. 자격지심 때문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해주세요. 아유, 너희 왜 그러니? 그래, 내가 원해서 그런 건데 왜 그걸 당사자한테 그래? 그러지 마라. 둘 다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어. 그러다 본격적으로 형님과 사이가 틀어진 계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임신하고 난 뒤였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외동으로 아들 한 명을 낳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본 결과 형님은 그 아이를 가지기까지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도 그때 엄마 병간호를 할 때라 자세히는 몰랐는데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해준 것을 들어봐도 자연으로 아이가 안 생겨서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했거든요. 시험관을 하기 전에 용하다는 점집도 몇 번이나 찾아갔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검사도 많이 받았는데 형님에게 문제가 있어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버님하고 둘이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앞에서 티내면 실례니까 당연히 형님 앞에서 아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이가 없어서 어느 정도 눈치는 챘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아이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죠. 아무리 형님이 얄미워도 저는 사람 간의 선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형님과는 달리 우리 부부는 비교적 쉽게 아이가 찾아왔거든요. 제가 신혼 때 엄마 병간호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기간은 넘겼습니다. 엄마가 건강이 괜찮아지고 남편하고 상의호 아기를 가졌는데 바로 아기가 생겼어요. 저도 남편도 아이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 형님처럼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생기니 우리 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친정엄마도 매우 기뻐하셨고 시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주버님도 동생 부부는 고생을 안 해도 된다니까 좋아하셨죠. 딱 한 명만, 형님만 빼고 우리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동서, 원래 임신은 초기가 가장 중요한 거 알아? 유산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아, 감사해요, 형님. 안 그래도 요즘 몸 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이거 내가 먹는 율무차거든? 한번 먹어봐. 맛있더라. 그러다 율무차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형님이 제 임신 소식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여서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하나하나 상대하면 저만 힘드니까 저런 반응쯤이야 무시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사여서 다 같이 모였는데 형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율무차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 율무차가 임산부에게 좋지 않다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형님이 선물로 준 거니까 그냥 같이 엄마가 되는 처지에 서로 잘 지내려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식탁 위에 두었더니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율무차를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길래 형님이 줬다고 하니까 남편 표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설마 형님이 일부러 그랬을까? 아무리 성격이 이상해도 그런 나쁜 의도로 그랬을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 아니, 그런데 임신하려고 병원까지 다닌 사람이 저걸 몰랐을 리가 있나? 아, 너무 실망이다. 남편은 저보다 더 화를 많이 냈어요. 저는 속으로 기분이 매우 안 좋았는데 이걸 티내면 괜히 좋은 의도를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다음 명절인 추석 때 만났더니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동서, 율무차 잘 마시고 있어? 그거 진짜 맛있지? 하루에 많이 먹어도 되니까 많이 마셔. 형님, 율무차가 임산부한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껴두고 있어요. 출산하면 많이 마실게요. 설마 저한테 일부러 주신 거 아니죠? 저 찾아보고 너무 놀랐어요. 뭐? 진짜? 어머, 나 전혀 몰랐어. 설마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만약 그러면 너무 실망이야? 진짜 사람을 뭘로 보길래 그런 생각을 해? 형님은 제가 율무차 얘기를 꺼내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에게 그러면서 본인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큰 소리를 냈어요. 저는 조용히 둘이 얘기로 풀고 싶어서 남편에게도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반응이 나와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시어머니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형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서한테 좋은 마음으로 율무차를 줬는데 그게 임산부에게 안 좋대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속상해요. 저는 시어머니가 오자 갑자기 돌변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저러니까요. 시어머니는 원래 차분한 분이라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며 형님을 달래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건 서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둘이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형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저에게 억울하다는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첫 손주라고 많이 예뻐하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아이도 받을 생각을 하니까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데 저는 비교적 쉽게 아이를 가졌으니 거기에 대한 질투도 맞고요. 저랑 성격 자체가 상성이 맞지 않았는데 그게 모이고 모여서 터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니 이런 사람하고는 애초에 엮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제가 피했습니다. 정면 승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임신까지 했는데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은 제가 피했고 태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유사는 무슨 아무런 걱정 없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가 주는 기쁨에 한동안 정신 차릴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형님에게 조리원과 모든 출산용품을 다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게도 똑같이 고급 조리원도 보내주시고 비싼 유모차도 사주셨어요. 도우미 이모도 2명이나 불러주셨고 최대한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저 같은 며느리는 없더라고요. 어릴 때 힘들게 살았던 것을 보상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또 직업이 둘 다 강사잖아요. 그래서 아이 교육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공통된 의견은 너무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낀 건데 너무 집에서 부담을 주면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가 필요할 때 지원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형님은 우리 부부와 의견이 달랐어요.
제사나 명절 때 모이면 시조카는 항상 학습지를 풀고 있었습니다. 굳이 시댁까지 왔는데 놀지도 못하고 공부하는 아이가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그건 형님과 아주버님의 교육권이니 제가 뭐라 할 게 아니었죠. 하지만 조카는 공부하기가 싫었나 보더라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조카를 보며 안쓰러웠습니다. 형님은 그럴 때마다 조카를 방으로 데려가서 학습지를 풀게 했는데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조카와 친해질 겸 학습지 푸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조카의 국어 실력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맞춤법도 제대로 몰랐고 띄어쓰기도 다 틀리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걸 조카나 형님에게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옆에서 조카 보고 똑똑하다고 칭찬만 했어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취미로 피아노를 시작하셔서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거실에 두게 됐습니다. 형님은 본인이 피아노 학원 원장이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시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던 형님이니 시어머니의 취미 피아노는 아주 큰 경사였을 거예요. 역시나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건반 하나하나 다 알려주더라고요. 보기 싫은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식으로 형님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열등감이 사라지면 환영이었어요. 형님이 옆에서 그렇게 봐주니까 시어머니도 기분 좋아 보이셨어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역시 또 제 심기를 건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 막 말문이 트이고 호기심이 샘솟는 시기였습니다. 시댁에 가면 이것저것 건드리며 이게 뭐야? 왜?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던 때였어요. 시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다 끄집어내기도 했었죠. 물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아들을 봐주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시댁을 활보하다 피아노가 신기했는지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아들을 피아노 위에 앉혀주었더니 혼자 건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엄마인 제가 봐도 실력은 전혀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혼자 누르면 소리가 나니까 신기해서 눌러보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저는 엄마니까 옆에서 우리 아들이 잘한다고 계속 칭찬해줬습니다. 이러다 실제로 관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 제 옆으로 왔는지 형님이 비아냥대기 시작했어요. 어머, 준영이는 진짜 재능이 없어도 너무 없다. 동서, 준영이는 진짜 예체능적으로는 전혀 재능이 없네. 꿈도 꾸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동민이는 벌써 악보도 볼 수 있어. 원래 이런 쪽으론 타고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형님, 동민이가 잘난 건 너무 축하할 일인데 우리 준영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았잖아요. 원래 천재는 그때부터 알아보는 거 몰라? 특히 예체능은 떡잎부터 달라. 너무 고깝게 듣지는 마. 내가 원장이라 많은 애들을 봐서 경우를 많이 하니까 그래. 형님, 저도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동민이도 국어 진짜 못하더라고요. 집에서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미리 대비해야죠. 뭐? 아니, 어떻게 동서는 내가 한마디를 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한국에 있어요. 형님이 먼저 저한테 예쁘게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는 성격인데 전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과 진지하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다투게 됐습니다. 이제까진 제가 무시하거나 최대한 좋게 말했는데 이땐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참다간 우리 아들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대놓고 들이박으니 형님이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원래 누울 자리를 보고 뻗는다고 하잖아요. 형님이 딱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워낙 잘해주시고 또 남편이 저에게 잘하니 저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서로 서먹한 사이로 지냈는데 나름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어색하니까 형님이 저에게 예전처럼 말을 거는 경우도 적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대한 아이와 남편에게 집중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빨리 당장 병원에 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모르니 남편이 울면서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울먹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멍하니 벌벌 떠니 옆에서 아들이 의아해하더라고요. 택시기사님도 괜찮을 거라고 말하며 심호흡하라고 할 정도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갔더니 이미 다 모여 있었어요. 항상 침착하고 고고한 시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남편의 얼굴은 눈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유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뺑소니를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어머니 어떡해. 집 앞에서 길을 건너시다가 뺑소니 차에 치이셨어. 아, 진짜 엄마. 안타깝게도 그날 그렇게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다들 당황하며 슬퍼했어요. 저 또한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은데 한 번 눈물이 터지니까 참기가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한 번 시키지 않고 며느리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아니까 더 그랬습니다. 또 우리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도 도움을 많이 주셨잖아요. 속으로 너무 감사해서 평생에 걸쳐 시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도 그랬지만 당신 아들들에게도 최고의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아주버님과 남편도 많이 슬퍼했습니다. 살면서 남편이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경우가 없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평소에 두 분이 금슬이 매우 좋으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좋았던 게 항상 두 분이 차분하게 대화하시던 모습이었어요. 두 분이 다 똑똑하시고 아는 게 많아 대화만 해도 지식이 충전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이미 알고 있던 저는 시아버지를 보고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장지에 갔는데 거기서 저는 오열하고 말았어요. 남편과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고 시아버지도 무너져서 가족들이 다 슬퍼했습니다. 허망하게 시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그 이후도 참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교수셔서 대학에서 처리할 일도 많았습니다. 워낙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 장례식장에도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죠. 그렇게 서류 정리를 하는데 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렸어요. 마침 형님처럼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절대 무언가를 바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간적인 도리였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니 시아버지가 생각보다 타격이 더 커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을 앓다 돌아가셨으면 예상이라도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아침에 저녁에 어디 갈지도 두 분이 얘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응급실에서 다급한 전화였으니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시아버지는 실제로 너무 힘들어하셔서 정신과 상담도 여러 번 받으실 정도였습니다. 자식들이 다 나가서 사니까 더 외로워하셨죠. 그걸 보고 저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 과정에서 제사도 있었는데 제가 준비하려고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는 제대로 된 생활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반찬도 없고 라면만 겨우 끓여 먹거나 혹은 굶어서 살이 너무 빠지셨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집에서 반찬을 해서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사연에 절정인 사건이 터지게 됐어요. 시어머니 장례식 이후 첫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 시아버지가 안타까웠어요. 남편보다 제가 더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가니 어느 상태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도 애초에 받은 게 워낙 많았잖아요. 그동안 받는 것에 익숙했으니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였죠. 그래서 남편에게 시아버지 생신상을 열심히 차린다고 했더니 남편도 크게 좋아했습니다. 남은 가족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야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마음이 놓이실 거라고 했어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저번 사건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좀 풀리나 싶었을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더 서먹해졌거든요. 장례식장에서도 서로 딱 할 말만 하고 지냈고요. 그래도 제가 아랫사람이니 먼저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 생신상 차려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동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나 원장이야. 바쁜 거 몰라? 내가 안 그래도 어머님 장례식 때 학원 일주일을 쉬어서 학부모들 항의 장난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뭐? 같이 하자고? 아, 형님이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자 할게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같이 생신상 준비하자고 하면 누가 좋아해? 그런 건 혼자 알아서 준비하면 되잖아. 아,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참, 나 바빠. 끊을게.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형님은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셨어요. 서로 시댁에서 피아노 때문에 부딪힌 이후로 처음 한 전화였는데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아 저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형님이 음식 솜씨는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같이 하면 결과가 더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대차게 거절당하고 저는 결국 집에서 친정엄마를 불러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친정엄마도 시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으셔서 기꺼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시어머니가 잘하시던 고등어 조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와 수산시장에 가서 질 좋은 고등어도 사고 다른 반찬도 많이 준비했어요. 시아버지가 워낙 우울해하시고 힘이 없으니 고기도 준비하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요리는 정성이라는 말이 있죠. 엄마와 저는 준비만 며칠에 걸쳐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생신 전날부터 우리 집에서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당일에 남편 차를 통해 음식을 가지고 갔죠. 형님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고 제 목적은 시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도착해서 시댁 식탁에 준비한 요리를 올리고 가족들이 와서 다 같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대형 음식을 처음 해봤고 또 많은 요리를 준비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오며 모양이 많이 망가지기도 했고 그새 상한 요리도 있었어요. 친정엄마도 정신이 없어 미처 하나하나 보지 못했거든요. 저도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상태를 보고 참 속상했습니다. 미리 식구들이 오기 전에 맛이라도 볼 걸 후회가 되기 시작했죠. 괜히 친정엄마까지 불러서 날 밤새가며 준비했나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민망함에 얼굴이 새빨개졌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너무 수고 많았다. 이렇게 호화롭게 차려줄 줄은 몰랐어. 맛있게 먹자. 고맙다. 시아버지는 제가 민망해하는 걸 보더니 일부러 더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도 계속 맛있다고 말하면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먹어서 아는데 진짜 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요리 실력이 부족한 것이 맞았어요. 또 요리는 엄마가 도와주셔서 끝내긴 했는데 차에 싣고 오면 많이 망가졌거든요. 민망함에 고개도 못 들고 있었는데 다행히 시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드셔서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것을 꾹 참고 식사하는데 형님이 갑자기 고등어 조림을 한 입 먹더니 그대로 그걸 뱉었어요. 아우, 동서 이게 뭐야? 아우, 상한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보관을 잘못했더니 음식이 조금 상했나 봐요. 아, 다른 거 드세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도와줄 걸 그랬다. 난 이 정도로 동서가 요리 못할 줄은 몰랐거든. 걔가 만들어도 이것보단 잘 만들겠어. 형님의 말에 저는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무례함에 화가 나기도 했는데 식탁에 하필 우리 아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형님 말을 듣고 대신 싸우는 게 귀로는 들렸는데 너무 민망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턴 더 노력할게요. 다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식사 마저 하세요. 아니면 뭐 배달이라도 시킬까요? 됐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뭘 시켜. 그냥 먹으면 되는 걸 이 분위기로 만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아버지는 조용히 형님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네 학원 당장 내일 빼라. 그 학원 건물주가 나야. 학원 차려준 것도 나잖아. 뻔히 둘째 며느리가 고생한 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래? 인성이 그래서 되겠니? 아버님, 너무 갑작스러워요. 아니, 전 그냥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죄송해요. 네가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둘째 며느리 아니니? 동서, 내가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장난이었어. 알지? 응? 사실 저는 그때 너무 민망하고 화도 나고 속상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나서서 됐다고 서로 그냥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대신 말을 해줬습니다. 시아버지는 실제로 형님의 학원 자리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넉넉한 집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던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아버님께 다시 말해봐.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응? 재수씨, 아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 이후로 저를 끈질기게 찾아왔어요. 그때는 저도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말을 했습니다. 이번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 형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얼굴 보고 살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 연락을 차단했더니 이제는 소식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이후로 정말 칼같이 형님에게 모든 지원을 끊으셨어요. 워낙 며느리들에게 베풀던 분이라 저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거든요. 대신 저한테 2배로 잘해주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외로우시니까 제가 아들을 데리고 많이 찾아뵙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찌나 고맙다고 하는지 오히려 민망합니다.
저도 받은 게 워낙 많으니 저절로 그렇게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하고 사이도 오히려 신혼 때보다 더 좋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강사 경력이 아깝다고 학원도 열어주셔서 지금은 저도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게 느껴져요. 앞으로도 친정엄마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해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